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격 시사 소현정입니다. 한미가 정상회담의 합의 내용을 담은 공동 설명 자료 조인트 팩트시트를 공개했습니다. 여야는 국익 시트다, 백지 시트다라며 정반대의 평가를 내놓고 있는데요. 한미 양해각서 후속 조치를 놓고도 특별법이냐 국회 비준 동의냐를 놓고 논쟁이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이화여대 경제학과 석병훈 교수와 함께 팩트시트의 의미와 과제를 자세히 분석해 보고요. 김재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야당의 평가 들어봅니다.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파장 등 정치권 현안에 대해선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의 품격 토론, 그리고 박형준 부산시장과의 전화 연결이 준비돼 있습니다. 전격 시사는 KBS 콩과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됩니다. 11월 17일 월요일 전격 시사 출발합니다. 뉴스 브리핑 시작합니다. 한국경제신문 최영찬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최종 타결된 한미 관세 안보 협상의 후속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서 어제 기업 총수들을 만났죠. 예,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제 삼성, SK, 현대차, LG 등이 7개 대기업 총수들과 3시간 가까이 만났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기업인들이 애를 많이 썼다면서 감사의 인사를 건넸는데요. 이 대통령은 이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인 경제를 해결하는 천병은 기업이라면서 규제 완화나 철폐 등 가능한 것을 구체적으로 지적해주면 신속하게 정리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친기업 반기업 이런 소리를 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반문하면서 기업을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대미 투자 확대의 영향으로 국내 투자와 고용이 위축되지 않도록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투자 당부의 재개도 화답을 했는데 각각 수십조 원에서 수백조 원에 이르는 초대형 국내 투자와 대규모 고용 계획을 밝혔네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이 발목을 잡던 대미 관세 협상 결국 마무리되자 기업들은 우리 정부를 향한 이제 일종의 선물 보따리를 내놨습니다. 대미 투자로 국내 생산과 고용이 위축될까 우려하는 정부를 달래기 위해서인데요. 먼저 삼성전자는 평택 사업장 오라인 공사 착수를 비롯해서 5년간 450조 원을 투자합니다. 또 앞으로 5년간 6만 명씩을 국내에서 고용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2030년까지 5년간 국내에 총 125조 2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는데요. 사상 최대 규모로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같은 이 신사업과 전기차 생산 거점 신설 등에 투입됩니다. SK그룹도 국내 투자 범위가 상당히 크다며 기존에 추진 중인 반도체 공장 건설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고요. LG그룹도 앞으로 5년간 예정된 100조 원의 국내 투자 중 60%를 기술 개발과 확장에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과 미국 양국이 한미 정상회담 후 16일 만에 관세와 안보 협상 결과를 담은 공동 설명 자료 팩트시트를 발표했죠. 예, 이제 공동 설명 자료 양국이 동시에 발표했습니다. 팩트시트에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해결료 재처리, 대미 투자 연 200억 달러 상한, 반도체 장비 관세 최혜국 대우 등이 담겼습니다.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한편 한국은 국방비를 국내 총생산의 3.5%까지 확대하고요. 25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군사 장비를 구매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이 한미동맹은 진정한 미래형 전략적 포괄 동맹이라고 발전 심화하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동시에 한미가 대미 투자 양해각서 MOU를 체결을 했는데 관세 협상 후속 조치의 공을 넘겨받을 국회에서 여야 간 입장차가 극명하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대미 투자 특별법 통과하면 충분하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국회 비준 동의까지 해야 된다. 맞서고 있죠.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가장 먼저 필요한 이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로
대미투자특별법의 이 국회 통과를 꼽고 있습니다. 이 대미투자기금을 조성하고 투자집행기구인 이 투자공사를 설치하려면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격이 양해각사, 즉 이 MOU이기 때문에 이게 조약과 달라서 국회 비준 동의를 받을 대상이 아니라고 일단 선을 긋고 있습니다. 네. 지난 9월 3,500억 달러의 대미 선불 지급 얘기가 나왔을 때는 국회 비준이 거론되기도 했지만 이 한미 최종 합의 결과 연간 200억 달러라는 대미 투자 상한이 정해진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현행법 제도로 양해각서 내용이 구현되지 않기 때문에 법을 새로 만들겠다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지금 그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라면 국회 비준이 필수라고 맞섰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에는 국회가 비준 동의권을 가진다 이런 헌법 60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를 네. 앞세워서 한미 합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국내법 사항과 재원 조달 방안 등을 꼼꼼하게 따져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7박 10일간 네 나라 순방에 나서네요. 예, 이재명 대통령 오늘 오전 9시에 이제 출국을 합니다. 이제 26일까지 남아공 G20 정상회의 참석과 이를 전후해서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튀르키예 3개국 방문길에 오릅니다. 이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에서 양국 간 인공지능, 방위산업 등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남아공 G20 정상회의에서는 지속가능한 성장과 기후변화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네. 미국 해군 참모총장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나라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 계획이 승인된 배경을 전했네요. 예, 데릴 커들 미 해군 참모총장이 최근 기자간담회를 국내에서 열었습니다. 한국이 이제 핵 추진 잠수함을 추진하는 것이 이 우리나라 미국이 모두에게 역사적 순간이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중국 억제에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한국 핵잠을 중국을 억제하는 데 활용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예측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네. 한국이 주권 자산인 핵잠을 어떻게 운용하든 미국이 관여할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도 미국은 중국과 관련한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이 한국의 핵잠 건조를 승인한 이유가 중국 견제에 있음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됩니다. 네. 지금 커들 총장은 또 타이완 유사시 주한미군이나 한국군이 역할을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분명히 역할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네. 했습니다. 또 이 총장은 지난 15일에는 한화오션 거제사업장과 HD현대중공업을 방문해서 국내 조선소의 함정 건조 능력 등을 파악하고 돌아갔습니다. 네. 한강버스가 운행 재개 2주 만에 또다시 멈춰섰네요. 이번엔 수심이 얕은 곳을 지나가다가 강 바닥에 걸린 거라고요. 예, 지난주 토요일입니다. 저녁 8시 15분쯤에 이 뚝섬에서 잠실로 향하던 한강버스 102호가 이제 멈춰섰습니다. 승객 82명이 배에 타고 있었는데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네. 승객들은 사고 1시간 만에야 잠실 선착장에 내렸고요. 네. 서울시는 서면 브리핑을 통해서 배가 항로를 이탈하면서 수심이 낮은 구간에 걸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멈춘 배는 만조 시점과 맞물리는 오는 19일 옮기기로 했고요. 네. 서울시는 어제부터 당분간 마곡부터 여의도까지만 한강버스를 운행합니다. 그러니까 최근 이 뚝섬 인근에서 떠다니던 이 로프가 선체 프로펠러에 걸린 적도 있는 만큼 뚝섬, 잠실 그리고 이런 이곳 주변의 4개 선착장 주변에선 이 수중 탐사와 이물질 제거 등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오세훈 시장 어제 SNS에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려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도입한 한강버스가 문제를 일으키자 여권은 즉각 오 시장을 향해서 맹공을 퍼붓는 모양새인데 민주당 의원들뿐만 아니라 김민석 총리도 오 시장 때리기에 가세한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연일 지금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민주당 서울 지역 의원들이 사고 현장을 찾아서 오 시장을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네. 특히 내년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박주민 의원이라든지 서영교 의원이 있는데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강버스 운행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예, 또 서영교 의원은 좀 더 강한 톤으로 오세훈 시장이 사퇴해야 한다 이렇게 나서고 있고요. 네. 여권에서 주목하는 건 또 김민석 국무총리입니다. 김 총리는 최근에 그 종로 앞 세운상가 개발 문제로 인해서 또 오 시장을 향해 비판을 했고 예. 또 한강버스 문제로 오 시장을 어제 저격했습니다. 서울시에다가 한강버스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일시 중단 기간 연장 방안 등을 검토하라고 긴급 지시했습니다. 네. 자기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만큼
김 총리의 발언 하나하나가 정치적으로 좀 남다르게 여겨지고 있는데요. 예. 이에 대해서 어제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김 총리가 다니면서 강하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선거 개입에 유사한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자, 천안에 있는 패션회사 물류센터에 대형 화재가 발생했는데 피해 규모가 큽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축구장 27개 넓이인데요. 네. 충남 천안에 있는 이랜드 패션 물류센터입니다. 예. 불이 나서 지금 오늘까지도 진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최대 규모로 꼽히는 물류센터인데 잿더미로 변한 겁니다. 지금 큰 불길은 잡았지만 잔불이 완전히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 안에 지금 1,100만 점이 되는 옷과 뭐 신발 등이 이제 일종의 불쏘시개가 된 데다 건물은 이 절반 넘게 무너져서 내부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 일단 이 이랜드 관련 뭐 상품을 온라인으로 주문하신 분들 좀 배송에 지금 차질이 빚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예. 소방당국은 물류센터 내 3, 4층으로 추정되는 벽면에서 불꽃이 튀는 CCTV 영상을 확보해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네. 월요일 뉴스 브리핑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최영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격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7시 15분입니다. 이어서 교통정보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가뜩이나 복잡한 출근길인데요. 사고까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상주 영천고속도로는 전면 통제되는 구간도 생겼습니다. 신녕 나들목 부근 양방향이 모두 막혀 있는데요. 차량 13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났기 때문입니다. 화재 사고로까지 이어졌는데요. 이 때문에 영천 쪽으로는 동군이 나들목에서 우회 운행을 하셔야겠고요. 상주 쪽으로 가신다면 신녕 나들목을 통해서 국도를 이용해 주셔야겠습니다. 부산 외곽고속도로는 창원 쪽이고요. 금정산 터널에서 추돌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3km 구간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은 안양천길 안양 쪽으로 가는 길입니다. 금화 지하차도를 나와서 차량 화재 사고가 발생했고요. 4차로와 5차로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뒤쪽으로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이현입니다. 전격 인터뷰 한미 양국이 발표한 무역과 안보 협상에 대한 공동 설명 자료 조인트 팩트시트와 한미 간 체결한 투자 양해각서에 대해서 이화여대 경제학과 석병훈 교수와 함께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자, 먼저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여러 가지 사안이 팩트시트에 담겼는데요. 네. 그 잘된 점도 있고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경제학자다 보니까 이런 점이 전반적으로 반영이 돼서 뭔가 시장 가격에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한국의 증권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14일 이 팩트시트가 발표된 당일날 보면요. 외국인이 코스피, 코스닥 합쳐가지고 3조 2천억 원을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 네. 규모 자체도 대단한데 더 놀라운 점은 이 그동안의 사례를 봤을 때 외국인이 증권시장, 주식시장에서 투자 자금을 빼도요. 우리나라 채권시장에는 사실은 매수 금액이 더 크게 들어와가지고 채권시장과 주식시장을 합쳐가지고는 뭔가 순매수인 경우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네. 그랬는데 14일 당일에는 채권시장의 순매수 금액을 합쳐도 주식시장에서 훨씬 많은 돈이 빠져나가가지고 한국 증권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하루에 1조 8천억 원을 투자 자금을 뺐습니다. 이것은 네. 사실 이것만 놓고 봤으면 경제 측면에서 봤을 때는 외국인들이 협상 결과를 부정적으로 본다라고 해석한 걸로 나타났다라고 보는 게 좀 맞지 않나 이렇게 보는 좀 안타까운 심정이고요. 네. 뭐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었습니다. 당연히. 네, 대표적인 것은 조선업 관련된 분야인데 그동안에는 미국이 번스 톨레프슨법이나 존스법 같은 규제 장벽을 높게 쳐서 우리나라 조선업체가 미국의 상선이나 전투함을 갖다가 생산하는데 참여하기 어려웠는데요. 네. 이번에 팩트시트에는 미국의 상업용 선박이나 전투함을 갖다가 한국에서도 선박 건조 가능성을 뭐 허용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그 미국의 해군이 매년 약 58조 원 가까이를 군함 생산에 투자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런 시장에 한국 조선업이 진출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에 이 부분 뭐 경제 분야에서 희소식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사안별로 한 가지씩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공동 설명자를 보니까 8개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맨 앞이
$1,500억 규모의 조선 투자 지금 말씀하신 거 2천억 달러 규모의 현금 투자가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2천억 달러를 투자를 하는데 1년에 200억 달러 한도를 설정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평가를 해 주시고 우리 외환 시장에 미칠 영향도 좀 같이 말씀해 주시죠. 예, 지금 연간 200억 달러라는 것은 사실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국회에서 그 발언한 거에 따르면요. 우리나라 외환 시장에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라고 밝힌 게 150억 달러에서 200억 달러니까 그 네. 상한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에 따라서는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200억 달러를 묶은 것은 그래도 성과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럼 이 200억 달러라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부담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에는 그 변함이 없고요. 네. 그다음에 문제는 이제 정부가 200억 달러의 투자금을 마련하는 방식이 중요한데요. 네. 외환 자산을 운영하는 수익으로 최대한 충당을 하고 부족한 부분은 이제 특별 기금을 만들기로 했다라고 하는데 네. 외환 자산 운용 수익이라는 것은 사실 미 연준이 정책 금리를 인하하는 지금 국면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미 연준이 정책 금리를 인하를 하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환 보유고 상당 부분을 미 국채로 가지고 있는데 네. 국채 수익률도 따라서 떨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외환자산 운용 수익은 앞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네. 보고요. 그러면 이 부족 부분은 결국은 특별기금에서 어떤 식으로 조달을 하게 되냐면 네. 달러 표시 채권을 발행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네네네. 외평채 같은 거. 네. 그것은 결국은 우리 재정 운용 부담, 재정 건전성에 사실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라고 네. 보고 있어가지고 네네. 사실 뭐 경제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네네. 정부에서는 그 공동 설명 자료에 보면은 외환 시장 안정 항목을 넣은 부분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원문을 그대로 읽어드리면은 양해각성상 공약의 이행이 원화의 불규칙한 변동 등 시장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한국은 조달 금액과 시점을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미국은 신의를 가지고 그와 같은 요청을 적절히 검토할 것이다. 제가 이렇게 자세히 말씀을 드린 이유가 우리가 IMF 이후에 외환 시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신중하고 또 우려를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기서도 보면 신의를 갖고 적절히 검토한다고만 돼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 부분도 사실은 뭐 이런 내용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지만 네. 여전히 이제 불안 요소다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네네. 네, 지금 앵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신의를 가지고 요청을 검토를 한다고만 돼 있지 반영해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네. 사실은 미국이 이 요청을 안 받아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것보다 더 우려되는 점은 무엇이냐면 네. 이제 MOU를 체결하지 않았습니까? 미국과 예. 그 MOU에 따르면 미국이 투자처를 선정한 다음에 한국에 통보를 합니다. 그리고 최소 45영업일 내에 사업 개시를 위한 초기 자금을 조달하고 이제 자금 투입을 진행해야 되는데 네네. 이 45일 영업일 내에 한국에서 이 자금을 미국에 보내지 않으면 미국은 언제든지 한국산 수입품 관세율을 높이거나 한국이 받아가야 될 이익 배분금을 줄일 수 있다라고 이것은 명시가 돼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히 한국이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 그 200억 달러를 깎아주는지 말지는 미국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인 반면에 네네. 45일 안에 한국이 미국이 요청한 투자금을 주지 않으면 관세는 다시 올라갈 수 있다. 이것은 명시가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 한국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 부분은 불안 요소다 앞으로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투자를 거부할 수 있는 사실은 그 범위가 예. 굉장히 지금 제한적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예. 근데 또 하나 또 지적을 이제 나오고 있는 부분이 투자 최종 권한이 미국한테 있다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예. 맞습니다. 지금 보면 MOU 결과에 따르면 그 네. 대미 투자처 선정 과정에서 미국의 입김이 훨씬 클 수밖에 없는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국이 들어가는 부분은 산업통상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협의위원회인데요. 이 협의위원회에는 한미 양국이 지명한 이들로 위원회가 구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투자처를 선정하는 곳은 투자위원회인데 투자위원회는 사실은 이 상무부 장관이 사실 위원장을 하고 미국 측 인사들로 구성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협의위원회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의견만 제시를 할 수 있는 거지 투자위원회가 그 의견을 따라준다는
그 개런티가 돼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예. 투자위원회가 선정한 투자처를 가지고 최종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디에 투자할지를 정하는 이런 구조다 보니까 결국은 투자처 선정에 있어서 우리 측의 의견이 반영된다는 그 보장이 없는 상황이라서 이런 부분도 불안 요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불확실성이 제거된 측면도 있습니다. 산업계에서 보면요. 가장 큰 관심이 이제 자동차 관세였는데 지금 25%인데 자동차 관세가 15%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반도체와 함께 우리 수출 쌍끌이하고 있는 자동차 산업이 일단은 수출 경쟁력 측면에서는 좀 어떤 회복의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뭐 그동안에는 매달 5천억 원에 달하는 수출 피해를 봐왔습니다. 국내 자동차 업계가 관세 인상분을 갖다가 가격에 반영하지 않고 지금 자동차 업체들이 손실을 감수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지금 8월 20일이라고 9월 4일에는 한국의 수출 경쟁국인 유럽연합과 일본의 자동차 관세는 이미 15%로 낮춰졌거든요. 미국에서. 네. 그러니까 국내 자동차 기업들이 미국 수출 시장에서 경쟁사들보다 10%포인트 높은 관세율을 감소해 왔고요. 그 결과로 3분기에 현대차, 기아차가 각각 1조 8천억 원, 1조 2천억 원에 이르는 피해액을 이미 부담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이제 줄어들었다는 것은 희소식이지만요. 아쉬운 점은 미국이 지금 품목 관세를 부과하기 전에는 일본하고 EU 같은 경우는 자동차 대미 관세 2.5%를 부담하고 있었고 한국은 한미 자유무역 협정에 의해서 무관세였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15%를 똑같이 부담하게 된 상황에서는 결국 한국이 2.5%의 관세 이득을 갖다가 손해를 본 것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아쉽지만 어찌됐든 간에 현 상황에서는 매달 5천억 원에 달하던 관세 피해가 사라진 것만으로도 자동차 업계에서는 희소식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수출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반도체인데 반도체의 경우에는 앞으로 미국이 다른 나라와 체결할 합의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한다. 이렇게 문구가 포함됐는데 이 합의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이것도 또 다른 불확실성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비교 대상 국가가 반도체 교역량으로 한정을 했습니다. 교역량이 한국 이상인 곳으로 한정을 했는데 여기서 교역량이라는 것은 경제학에서 수출과 수입을 합친 개념입니다. 네. 교역량이라는 것은. 네.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대만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네. 수출 수입을 합친 개념으로 카운트를 하게 되면 대만, 말레이시아, 중국, 일본, 멕시코 이런 여러 나라들이 다 포함이 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각 나라들과 반도체 품목 관세가 어떻게 되는지, 네네. 그다음에 그 나라들과의 관세 협상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영향을 줄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비교 대상 국가가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오는 불확실성도 있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품목 관세 자체도 아직 정해지지 않는 상태라서 네네. 여기서 오는 불확실성도 있어가지고 아직 마음을 놓기는 이르고요. 그다음에 네네. 미국의 그 전략이라는 것은 앞으로 세계 경제 패권을 주도할 AI 산업에서 핵심 중간재가 반도체가 되겠습니다. 네. 이 반도체 생산 기지를 한국하고 대만에 의존하기는 상당히 국가 안보 차원에서 위험하다라고 보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미국은. 네. 왜냐하면 대만은 중국의 위협에 노출돼 있고 한국은 북한의 위협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예. 중장기적으로는 미국 내에서 반도체를 생산하길 원해가지고 여기서 반도체 품목 관세라는 것을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전략이다 보니까 결국은 한국하고 대만의 이 반도체 품목 관세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지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관세 합 인하가 주는 안정감도 생성이 됐지만 만들어졌지만 또 다른 불확실성이 계속 지금 생기고 있는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안보 분야 얘기를 잠깐 좀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이 우리나라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다시 말해서 핵 추진 잠수함 만드는 것을 승인을 하고 핵 추진 잠수함 연료 조달 방안에 대해서 협력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 연료 재처리를 지지한다고 돼 있는데요. 이번 안보 분야 합의 내용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한국에서 그동안 오랫동안 수건으로 삼았던 그 핵 추진 잠수함 건조 관련돼서는 한미의 합의 문서로 공식화됐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뭐 진전이 있었다. 이제 이 부분은 긍정적이다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은 핵 잠수함을 갖다가 어디서 건조를 하느냐에 대해서 양국이 지금 의견이 갈리고 있죠. 미국에서는 필리 조선소에서 건조를 해야 된다라고 하고 한국은 한국에서 건조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구가 공식적으로 조인트 팩트 시트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여전히
미국에서는 미국 내에서 핵 잠수함을 건조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향후 좀 논란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해서 여전히 불확실성으로 남아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핵 잠수함에 들어가는 연료죠. 연료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미국과의 논의 과정이 거쳐야 된다라는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핵 연료 재처리 과정, 그 다음에 저농축 우라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팩트 시스템에 들어가 있는 게 한미 원자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미국은 한국의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핵연료 재처리로 이어질 절차를 지지한다라고 문구가 들어갔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이 팩트 시트가 나오기까지 이 시일이 오래 걸린 그 주 원인이다라는 지금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예. 이유는 한미 원자력 협정을 결국은 개정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원하는 그 재처리, 사용 핵연료 재처리라든지 민간 우라늄 농축 관련된 것이 구체화되기가 어렵다는 건데 네. 이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갖다가 개정하는 것은 결국 미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안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앞으로 후속 논의가 필요하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국방비를 GDP 대비 연 3.5% 수준으로 증액을 하고 미국산 군사장비 구매에 250억 달러를 지출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방위비 증가 또 전략적 책임 확대 측면에서 기회있을 수도 있고요. 또 부담도 당연히 따라올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국방비를 GDP 대비 3.5%까지 늘리는 것은 사실은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을 주는 것은 사실인데요.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라는 측면에서는 저도 불가피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방비 GDP 대비 3.5%까지 늘린다는 것은 결국 정부 입장에서 매년 8% 수준으로 국방비를 인상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규모가 사실은 이게 조단위라서요. 네. 지금 2025년 기준으로 GDP 대비 국방비 비중은 2.32%거든요. 네. 그리고 내년 예산안에는 국방비가 66조 3천억 원 정도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네. 그렇는데 이 기준을 맞추려면 지금 2035년에는 국방비를 약 128조 4천억 원까지 늘려야 되는 거거든요. 네. 거의 2배 가까이 늘려야 네.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내년에 우리나라 총수입이 약 670조 원이기 때문에 이게 2035년에 국방비만 128조 4천억 원까지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그 인구도 줄어들고 인구 구조가 변화하면서 세금은 낼 사람은 점점 줄어들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복지 지출은 계속 늘어나는데 은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네네. 이런 상황에서 국방비 지출까지 이렇게 늘어난다고 하면 정부가 좀 건전 재정을 유지할 재정 여력도 줄어들고 그 다음에 과연 이 국가 채무가 급증할 텐데 이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이런 부분도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미국 무기 장비도 약 36조 4천억 원을 지금 지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도 결국은 한미 간의 무역 수지 불균형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 보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도 10년간 48조 1,400억 원을 포괄적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도 결국은 이번 그 협상 과정에서 협상력의 차이 때문에 안보도 미국에 의존하니까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지만 앞으로 사실 재정 건전성이 우려가 되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네, 추가 질문이 많습니다만 방송 시간 때문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후 전격 인터뷰로 돌아오겠습니다. 대한민국 중심 채널 네, 전격 인터뷰 이번엔 김재석 국민의힘 의원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도봉구에서 온 김재석입니다. 네. 한미가 관세 안보 공동 설명 자료 대미 투자 양해각서를 발표해서 앞서서도 우리 이화여대 석병훈 교수님과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예. 자, 의원께서 보시기에 이 성적표를 매긴다면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도 저는 과락은 넘은, 그러니까 뭐 우리가 흔히 과락이라면 60점인데 그래도 한 60점은 넘으면 70점 정도는 줘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협상이라는 것 자체가 뭐 양국이 필요로 해서 이루어진 협상은 아니고 네.
미국이 이제 특히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요구를 해서 이루어진 협상이다 보니까 네네. 사실 대한민국은 굉장히 수세적인 입장에서 이 협상에 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네네. 게다가 이번 팩트시트가 공개되기 이전까지는 너무 불확실성이 많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관세 협정이 됐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이후에 미국이 농산물 얘기를 갑자기 꺼낸다든지 네. 굉장히 국민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모호한 것 투성이었는데 그나마도 일단락이 됐다라는 점에서는 70점을 드리고 그러나 네. 여전히 미해결된 과제들이 굉장히 많다. 네네. 아직까지 우리 대한민국에 좀 불리한 조항들이 제법 있어 보인다. 이런 우려 때문에 제가 과락이 넘는 점수를 드렸습니다. 어떤 점에서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요? 의원님께서 제일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뭐가 있습니까? 아직 뭐 관세 인하 시점이나 이런 것도 좀 불확실한 것 같고요. 네네. 앞서 교수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지만은 이 투자처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 구조라는 점에서는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네. 우려가 또 상당히 됩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우리가 뭐 투자처에 입금이 안 되면 그때까지 관세 인상을 계속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여전히 이제 폭탄처럼 작용을 하는 것이고, 뭐 물론 우리가 협의회에서 어떤 투자처에 어떻게 투자할지를 추후적으로 결정은 하겠지만은 미국이 예를 들면 너무너무 좋은 사업, 수익성이 뚜렷한 사업, 이건 무조건 돈이 된다 하는 사업에 굳이 외국을 끌어들여서 수익 배분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네. 다소 위험이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협의회가 미국 주도로 특히 투자가 된다 그러면 우리가 손실이 날 가능성도 물론 이런저런 방어 조항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투자라는 것 자체가 리스크를 감당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우려들은 여전히 도사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예. 우리 협상 내용과 일본과의 협상 내용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양해각서 내용 중에 공정한 내용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나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은 아니다 이런 발언을 해서 보도가 됐습니다. 예. 일본과의 협상 내용을 이제 비교하는 과정에서 이제 나온 발언이라고 설명이 되고 있는데 이 발언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뭐 조달 기한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납입을 할부 형식으로 이제 하게 된다라는 점이나 아니면 우리가 투자금을 회수하는 데 있어서 가상금리가 일본보다 조금 높더라고요. 이제 이런 것들은 일본보다는 좀 낮다라고 생각이 되죠. 그러나 이거는 사실 대한민국 입장에서 불가피하 이거를 양보하면 사실상 협상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일본보다 뭐 뚜렷하게 낫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대미 투자 여력이 대한민국보다 훨씬 큽니다. 외환 네. 보유액도 그렇고요. 네네. 그다음에 외국 자산을 가진 정도나 이런 걸 비교해 보면 사실 일본이 미국과의 협상력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자산보다 대한민국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이 정도는 불가피하게 대한민국에서 했었어야 되는 것이고 이것마저 양보했으면 그거는 완전히 실패한 협상이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일본이랑 비교해서 우리가 잘했다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저는 너무 자화자찬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후속 절차에 대한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 동의 비준 재차 강조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특별법으로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의석수로 보면 민주당이 표결을 주도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자,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비준 동의가 꼭 필요하다고 보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죠. 우리가 이제 헌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재정적인 부담을 지우게 되는 조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비준을 거치게 되어 있는데 네. 그거를 지금 우회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MOU는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 비준을 거칠 필요가 없다. 이거는 그냥 말장난입니다. 저는 이런 식의 대답을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김민석 총리는 국회에서 번번이 당연히 국회 비준이 필요할 거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막상 이게 팩트시가 공개되고 난 이후에 뭐 비준 없이 특별법으로 가겠다라는 거는 사실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이 조약을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 그냥 여당 주도로 국민들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게 하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비준이라는 제도가 있는 것의 취지에도 반하고 여당 주도의 일방적인 입법 처리 그다음에 뭐 저희가 입법 독재라고 부르는 그런 단상이 너무 잘 드러나는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큰 부담, 경제적 부담, 정치적 부담이 있는 것들은 네. 충분한 논의와 국회의 동의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재계와 민간 합동회의를 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미 협상 방어 잘했다는 이야기도 했고요. 또 기업의 헌신 노력에 대해서 고마움도 표시를 했고요. 투자 확대도 당연히 당부를 했습니다. 자, 뭐 오늘 아침에 일제히 다 보도가 났고 어젯밤부터 보도가 나왔는데 일제히 이제 대기업들이 7대 기업들이 국내 투자 고용 계획을 내놓고는 있는데 의원님 보시기에 지금 이 시점에서 이 대목에서 뭐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게 이제 청년들의 고용을 이 대통령이 주문을 하시고 네. 기업들이 거기 이제 화답하는 모양새가 좀 되긴 했는데 이 청년들의 취업을 늘리는 거 아주 저는 뭐 좋은 일이지만은 이 기업들에게만 이 취업의 부담을 일방적으로 지어주면 안 될 텐데 이 정년 연장이랑 같이 맞물려서 기업은 네. 아마 이중적인 부담을 안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민주당 주도로 정년 연장을 60세에서 65세로 늘리고 있는 움직임들이 지금 있는 상황인데 네네. 그럼 그에 수반하는 굉장히 큰 부담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또 청년 고용까지 늘린다고 한다 그러면 기업이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올해였나요? 작년이었나요? 우리 기업 전체가 대한민국에 투자한 투자액이 1,000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하는데 네네. 우리가 미국에 투자해야 되는 금액이 3,000억 달러 아닙니까? 3배 정도 수준의 네. 투자가 외국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럼 국내 고용까지 투자할 만한 여력들이 과연 기업들에게 지금 남아 있는가? 특히 뭐 관세까지 올라가는 상황에서 네네. 일방적인 정부 주도의 취업 강제는 안 된다. 정부가 저는 노조와 그다음 기업과 그다음 나아가서 이제 국민들 간에 충분한 합의가 있는 상태에서 이 취업에 관한 이야기들을 꺼내야지 기업들에게 네. 이 취업에 일방적인 부담을 지어주면 결국 경제가 타격을 입을 것이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해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정년 연장과 관련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서도 좀 언급을 하셨는데 민주당에서는 지금 정년 연장을 입법화하기 위해서 특위를 가동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조사에서 쉬는 30대가 역대 최고다. 그렇죠. 이런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의원님도 30대시잖아요. 예, 네, 지금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관련해서 뭐 말을 한 게 있는데요. 메시지를 네. 낸 게 좀 있는데 네. 저는 지난 연금 저는 저는 개혁이라고 부르지만은 거기에의 악몽이 다시 한번 좀 떠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저도 굉장히 많이 반대를 했고 30대 많은 의원들이 여야 가릴 것 없이 무더기 반대표가 나왔거든요. 연금 개혁에 대해서. 그 이유는 실제로 연금 수급과 관련해서 가장 피해를 보는 젊은 세대의 의견들이 이 수기 구조에서 완전히 빠져 있었다라는 네. 문제의식이었거든요. 네. 저는 완전히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어떤 기성 정치인들이 정년 연장에 덜컥 합의를 해버리고 그에 수반하는 어떤 젊은 세대의 고용 문제, 취업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완전히 좀 빠져 있었거든요. 네. 게다가 이번 그 정년 연장 같은 경우에는 단순 60에서 65세로 늘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관련한 뭐 호봉제라든지 호봉제 삭감이라든지 이런 거 전혀 없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 기업의 부담만 커지고 기업의 부담이 커지면 젊은 세대가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인데 젊은 세대가 과연 이 논의 구조에 들어가 있었느냐? 아닙니다. 전혀 참여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네네.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사실 이 정년 연장 문제가 여러 문제가 이제 얽혀 있는데 청년 일자리 문제, 기업 경쟁력 문제, 연금 재정 문제, 그리고 세대 간 공정성 문제, 그러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까지도 얽혀 있거든요. 사실 한 가족 안에서도 정년 연장에 해당하는 또 그렇죠. 부모 네. 세대가 있고 그렇지 않은 또 자녀 세대가 있는 상황인데, 자, 의원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문제는 어디서부터 어느 지점부터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세대 간의 갈등이 있으면 정부는 거기에서 중재를 해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한쪽 편에 서서 한쪽 편의 입장을 대변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그 정치의 역할이라는 것이 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정년 연장의 논의에는 젊은 세대의 입장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다는 점이 이제 문제고 네. 그쪽의 입장을 대변해 주는 것이 저는 앞으로 우리 정치권에 해야 될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네, 예. 정년 연장이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민간 기업들한테는 오히려
남 얘기처럼 들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지금 정년퇴직 연령들을 따져보면 법정 그 퇴직 연령은 우리가 60세로 되어 있지만은 네. 실제로 퇴직 그 일선에서 퇴직을 하는 연령대를 보면 40대입니다. 거의. 그 정년연장 혜택을 받는 거는 정부의 뭐 상용직 아니면 내지면 대기업에서 노조의 보호를 받는 분들, 그러니까 노동자들 가운데서도 굉장히 극히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정년연장 혜택을 받았고 네. 대다수의 많은 분들 노동자들은 정년연장이라는 걸 꿈도 못 꾸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의 정년연장을 다른 사람들의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늘린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대단히 큰 사회 갈등과 세대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해서 서로 간에 양보를 좀 하고 서로 간에 토론을 좀 해가면서 이 정년연장 문제를 차근차근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현실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 논의를 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뭐 이웃 일본의 사례가 언급되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논의 구조에 젊은 세대가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요. 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호봉제를 삭감한다든지 네. 이런 그 호봉제를 좀 제거하고 네. 뭐 일정 부분의 연봉 삭감 등을 수반한 상태에서 말하자면 이 정년퇴직을 하시는 분들도 약간의 말하자면 손해를 좀 감수하고 네. 대신에 청년층 취업에 부담을 지지 않는 순으로 서로 합의가 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물론 저도 지금 60세에 퇴직을 하고 나서 연금 수급까지 65세 이 5년간의 소득 공백에 대해서는 저는 국가가 해결해야 된다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예. 의미에서 정년 연장이 불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냥 일방적인 연장이 아니라 일정 부분 양보를 하는 수준에서 연장이 되어야지 이게 모든 것을 다 가진 상태에서 하나도 내려놓지 않고 정년 연장만 하겠다? 누가 피해 보겠습니까? 당연히 젊은 층들이 피해 봅니다. 네. 지금 찬성하는 쪽, 정년 연장을 찬성하는 쪽은 이제 법정 정년 연장을 얘기를 하고 계시고 반대하는 쪽에서는 최근에 이제 정년 퇴직 후에 65세까지 계속 고용 의무화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두 주장 안에서 해법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저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결국에는 그러면 네네. 이제 퇴직을 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한 그 말하자면 뭐 규정이냐 아니면 의무화냐 정도인 거 아닙니까? 네네.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게 계속 고용 의무화든 법정 정년 연장이든지 간에 어떤 방식이든 어떤 명칭이든지 간에 네네. 그에 수반해서 그럼 젊은 세대의 고용을 어떻게 늘릴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기업 일방에게만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제도화가 돼야 되고 지원이 돼야 되는 것이죠. 해서 네네. 저는 이 두 가지는 결국 또 청년층이 배제된 채에서 이 말하자면 이 정년 연장을 놓고 여야가 기성세대 여야가 다투는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제 민주당은 특위를 구성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 정년 연장과 관련해서 어떤 움직임이 있고 어떤 논의가 되고 있을까요? 뭐 아직까지 구체적인 뭐 뚜렷한 그런 건 아닌데 네. 조금 우려스러운 것은 이 정년장 논의가 지금 양대 노총 중심으로 민주노총, 한국노총 중심으로 요구가 된 상황에서 민주당이 이걸 덕석 받은 상황이고 네. 야당이 여기에 대해서 뭐 반대다 뭐 찬성이다라는 것 없이 원칙적으로 정년 연장에 동의하는 정도의 메시지를 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저를 포함한 몇 젊은 의원들은 이렇게 해서 정년 연장 문제가 그냥 우리가 끌려가듯이 가면 안 된다. 이거는 반대할 건 반대하고 네네. 젊은 세대가 얻어낼 건 얻어내는 작업들이 수반이 돼야 되고 그 역할은 야당에서 해야 된다라는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네. 아마 저희 당 내의 젊은 의원들이 한번 다 같이 목소리를 낼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시점은 언제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뭐 멀지 않은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 문제 의식을 뭐 지지난주부터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되느냐라는 이야기들을 지금 좀씩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 정년 연장이 민주당에서 본격화되기 이제 시작했으니까 저희도 아마 이 문제를 본격화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대장동 1심 항소 포기 논란 파장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국민의힘의 그 지지율은 계속 박스권에 머무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조사마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사실 이 항소 포기 이 문제 안에 내막을 들여다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그 내용들이 잔뜩 담겨 있죠. 근데 저는 아마 조금 시차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항소 포기라는 말이 저한테도 좀 어렵거든요. 생소하고.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도 어떤 일들이 일어난 거지 하고 그 내막을 들여다보고 이건 진짜 큰일이네 하는데 시차가 좀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해서 저는 이제 이재명 정부와 그다음에 특히 이 법무부 장관을 위시한 말하자면 권력의 핵심에 계신 분들이 이 어마무시한 비리 사건을 덮는다는 형식으로 이게 마무리가 된 거기 때문에 저는 이게 만약 시차를 두고 이거는 계속 이재명 정부의 발목을 잡을 거라고 생각하고 네. 그것이 이제 추후적으로 지지율이나 이런 것에 완연하게 반영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네. 동시에 지금 어제 뭐 지난주 여러 언론을 좀 제가 살펴보면 네. 이게 국민의힘 지지하는 분들보다 무당층 지지율이 더 높다 이런 제가 네. 언론 보도를 하나 본 적이 있거든요. 네네네. 여전히 우리가 계엄 탄핵 이후에 국민의힘이 국민적 신뢰를 못 받고 있다라는 것이고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과거 어떤 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 내지는 뭐 윤 대통령 그 개인에 대한 우리가 거리감을 확실히 확보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민적 신뢰를 잘 회복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장동혁 대표가 호남을 다녀온 후에 지금 또 황교안 전 총리 그 체포와 관련해서 규탄 대회를 열면서 우리가 황교안이다 이렇게 이제 발언을 하셨어요. 그러고 난 후에 이 발언이 그냥 우연하게 나온 게 아니다. 전략적 판단이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뭐 전략적 판단 어떤 전략적 판단이 있었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장 대표님 스스로 생각이 있으시겠지만 적어도 저는 장동혁 대표가 황교안의 길을 가지는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황교안의 길은 선거 패배의 길이었고요. 황교안의 길은 보수 몰락의 길이었고요. 황교안 개인도 정치인으로서의 말하자면 뭐 역할을 다 하신 분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어떤 취지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는 제가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러서면 안 된다. 민주당의 무도한 탄압에 물러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기 위해 이런 말을 쓰신 거는 제가 이해가 됩니다만은 저는 장동혁 대표가 황교안의 길을 가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당내에서 한동훈 전 대표 관련한 차출론이 거론되고 있던데 예. 내년 지방선거 재보궐선거에서 한동훈 차출 카드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선거에 이기는 카드라고 한다 그러면 사실 뭐 누구든 와서 선거를 도와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는 여전히 국민의힘의 일원으로서 많은 목소리를 지금 특히 내주고 계시고 특히 검찰의 함흥소 포기와 관련해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민적인 그 말하자면 호응이 있다 그러면 그게 재보궐선거든 지방선거든 한동훈 대표의 역할이 있을 거라고 보고 결국 정치인은 선거로서 증명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도 자신의 정치적인 말하자면 승부수를 다음 뭐 지선이나 내지는 재보궐선거에서 던져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지금 정부에서 대장동 사건 집단 행동에 나선 검사장 전원을 평검사로 인사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뭐 대통령실에서는 법무부의 판단을 물어봐는 사안이라고 일단 선을 긋고 있는데 이 검사장에 대한 인사조치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극악무도한 행위인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검찰이나 심지어 뭐 사법부까지 자신들의 무슨 장난감처럼 주무르고 있는 민주당의 행태가 전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뭐 판사와 관련해서도 뭐 법 왜곡죄부터 시작해서 뭐 사심죄 뭐 등등등 사법부의 구조를 완전히 바꾸는 그런 법안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게다가 검찰까지 이런 식으로 무도하게 탄압을 한다? 그럼 대한민국의 사법이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법치라고 하는 것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 민주당 주도로 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행정부도 이재명 대통령이 수장이시고요. 입법부도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다 장악을 한 상황에서 만약에 사법부까지 이런 식으로 유린된다고 하면 입법, 사법, 행정이 다 이재명 대통령의 손아귀에 장난감처럼 가지고 노는 그런 상황으로 전락이 될 텐데 이런 걸 우리는 그냥 독재라고 부르는 겁니다. 입법, 사법, 행정이 한 사람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라는 말은 독재의 정의와 완벽하게 전 들어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그 대상이나 방향이 전혀 달라서요. 지금 여당에서는 국정조사 단독 처리 가능성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여당 단독으로 국정조사가 추진될 경우에 장애 투쟁 카드 바로 나올 수 있는 건가요? 뭐 장외 투쟁은 제가 아는 선에서는 최소화해야 된다라는 문제의식이 있는 것 같고 저는 누누이 장외 투쟁에 대해서 그 실익이라든지 내지는 명분이 약하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긴 했는데 네. 어쨌든 국정조사가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되지 않고 맹탕이 된다 그러면 그건 이제 문제가 있죠. 그러나 저는 적어도 국정조사라는 틀 안에서는 야당의 역할을 다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국정감사를 하다 보니까 예. 우리 의원님들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우리 의원님들이 대단히 잘하시더라고요. 문제 지적도 잘하시고 잘 싸우시고 또 문제 지적을 잘 하시기 때문에 저는 어떤 틀이든지 간에 이번에 이 대장동 이슈와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이 좀 문제 지적을 제대로 해낼 수 있다. 문제화를 제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시간이 한 1분 정도 남아서요. 11호 부동산 대책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까 도봉에서 오셨다고 소개를 네. 해주셨는데 현장에서 체감하시는 이 부동산 대책 관련한 민심은 어떻습니까? 너무 안 좋습니다. 정말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을 지지하시든 아니면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든 이 정책은 실패한 정책이고 잘못된 정책이다라는 말이 확실히 중론입니다. 집을 가지신 분이나 집을 가지지 못하신 분이나 재건축 재개발을 하시려는 분들까지도 이번 정책에 특히 도봉구는 하나의 어떤 이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피해만 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 값이 약보합인 상황에서 온갖 규제를 강남이랑 똑같이 하다 보니까 굉장히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자세하게 말씀드리긴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데 네. 하루빨리 처리하는 것이 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석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격시사 잠시 후 품격 토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엠믹스 혜원입니다. 오늘은 지훈님의 여행 이야기를 만나볼게요. 다운 증후군을 가진 지훈이와 편의 차량을 이용해 남산으로 특별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평소 집에 있는 걸 좋아하는 아이인데요. 알록달록한 낙엽을 직접 만져보고 떨어진 은행잎을 주우며 쌀쌀하고 차가운 늦가을의 경치를 즐겼습니다. 이번 여행을 통해 지훈이의 세상이 조금 더 넓어진 것 같아 저도 너무 기쁘네요. 우리 함께 떠나봐요. 어디라도 좋아 좋아. 자 출발해요.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고된 하루의 웃음, 안방 일렬의 감동, 가장 필요할 때 여러분 곁에 이 모두가 시청자 여러분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방송법 개정에 따라 2025년 11월부터 수신료는 전기요금과 함께 고지됩니다. 수신료 내역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신료 문의는 KBS 수신료 콜센터 1588-1801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KBS는 언제나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여러분의 KBS. KBS 58분 날씨. 강한 바람이 불어서 오늘 더 춥겠습니다. 어제 저녁 무렵 중부지방에 비가 조금 내렸는데요. 이 비를 뿌린 기압골이 통과하면서 기압 경도력이 지금 강해진 상황입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면서 체감 온도를 더 낮추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의 기온이 3.6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낮에도 서울 6도에 머무는 등 어제보다 10도 이상 떨어진 곳이 많겠습니다. 5도에서 13도로 낮에도 쌀쌀하겠습니다. 내일은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4도까지 뚝 떨어지면서 완전한 겨울 날씨가 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서해안과 제주에는
오늘 밤과 내일 사이에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눈으로 환산하면 제주 산지에는 이틀간 최대 5cm, 호남 지방은 1cm 정도 오겠습니다. 교통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아침 기온이 계속 낮기 때문에 일부 내륙과 산지에는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얼 수 있어서 농작물 관리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강원 동해안에는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동쪽 해안과 산지 쪽 매우 건조한데요. 이쪽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오늘 강원 동해안과 산지뿐 아니라 서해안에도 바람이 매우 강해서 강풍특보가 해안 중심으로 내려져 있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화재 예방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대부분 해상에 최대 4m, 동해 중부 먼바다는 최대 5m까지 파도가 거세게 일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3.6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매주 월요일 정치 현안을 품격 있게 토론하는 품격 토론 함께해 주시는 두 분 소개합니다. 홍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앞에서 그 한미 관세, 한미 안보 관세 협상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눴는데 여야가 이 평가가 완전히 달라요. 국익 시트, 백지 시트. 전혀 다른 평가를 내놓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그래도 국익 뭐 시트 쪽에서 먼저 정부에서 좋은 협상 결과를 냈다고 네네. 자찬하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하신 것처럼 네. 이번 협상은 사실 우리한테 얻을 수 있는 협상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덜 내주느냐라는 네. 협상이었기 때문에 네. 뭐 사실 그런 측면에서 사실 정부 여당 관계자로서도 막 자랑하긴 좀 그렇습니다. 솔직한 얘기로는. 네. 다만 어려운 여건에서는 나름대로 최선의 방어를 해놓은 거 아니냐 이렇게 평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게 뭐 너무 좋은 협상이고 우리나라에게 뭐 정말 좋은 협상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선택한 최고의 협상이었다 이렇게 평가하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는 2천억 불 현금 관련돼서 10년에 걸쳐서 1년간 200억 불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리고 팩트시트에도 나왔지만 한국의 외환시장 안정 문제가 거론됐지 않습니까? 예. 아마 추후에 정부에서는 그런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상황에 따라서 그 양국 간의 그 외환 협상 같은 경우도 여기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이는 것 같고요. 네네. 그다음에 우리가 보내는 200억 불 연간 200억 불 총 2천억 불에 대해서 상업적으로 이것을 할 수 있는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네. 한미가 같이 관리한다는 측면에서도 상당히 저는 의미 있는 진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외에도 더 이제 다른 거 떠나서 사실은 그 원자력 추진 잠수함 그다음에 그 해결료의 재처리 농축 문제는 사실 이거는 그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김영삼 정부부터 시작해서 쭉 모든 역대 진보 보수 정부를 가리지 않고 다 해오려고 했지만 안 됐었던 과제였거든요. 네. 이것을 이번에 해냈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보수 정당이 하고자 했던 것을 민주당에서 해낸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만은 상당히 높은 평가를 해줘야 된다. 전반적으로 한미동맹의 어떤 그 상호 구조, 그다음에 그 미래지향적인 한미동맹을 만드는데 의미 있는 팩트시트였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김성태 대표님. 그러니까 이제 한미가 지난 8월달에 합의해둔 그런 조인트 팩트시트 공동 설명 자료는 이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고 지난 7월 말 8월 초부터 이게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기본 틀을 잡아놓은 걸
그걸 계속 가다듬고 있었죠. 네네. 그 사실상 이걸 마무리하는 과정까지의 제일 마지막 이제 관건은 이제 아무래도 원자력 협정 개정 논의에 대해서 이제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 계획까지 이렇게 공론화시켜 버렸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서 이제 분출한 어떤 미국 국내 그런 핵 잠재력 확보 여론이 대려 미국 측의 의구심을 자극한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좀 이 부분이 데리게이트하면서도 네. 힘들었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지난 16일 같은 경우도 한미 간 팩트시트 문안 합의 막판에 원자력 협정 부분에 대한 그런 조정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제 정부는 이야기를 하지만은 지난 8월달 한미 정상회담 당시에도 합의 문안이 달라진 것이냐 는 그런 어떤 질문에는 실질적으로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그렇다 이렇게 답을 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좀 전에 홍익표 대표님 말씀처럼 뭐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간세 통상 뭐 이 부분 합의는 우리 정부 입장에서나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미국이 뭐 달라진 그런 뭐 요구 조건을 내걸어 가지고 협상하자 그래 안 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 한국은 미국과 이미 한미 FTA를 갖다 체결하고 있는 국가 아니었겠습니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가장 큰 지적 중에 하나가 한미 FTA 체결이거든요. 그걸로 인해 가지고 대한민국이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로서 한 20년 동안 그 대한민국의 경제 기반을 상당히 공고히 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관세 부분만 자동차 관세만 하더라도 제로에서 15%의 이제 관세가 부담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미국의 정치적 환경 때문에 우리가 그걸 수용하지만은 네네. 이걸 민주당 입장에서 이걸 자아자찬으로 이걸 잘했다 막 그렇게 하고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는 부분은 맞지 않아요. 앞으로 이제 국가와 국민이 부담해야 될 엄청난 재정적 부담과 또 우리 기업들이 지나친 그럼 미국 투자에만 그렇게 완전 뭐 매달리는 건가?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그래서 부랴부랴 또 우리 재계 또 대표들 또 초청해가지고 국내 일자리 또 창출을 위한 기업들의 투자를 또 촉구했고 네. 기업들은 하답했지 않습니까? 요즘 제가 볼 때는 우리 대기업들 참 돈 많아요. 미국 투자도 저렇게 할 말 돈을 쟁여놓고 있고 한국도 대통령께서 또 이렇게 한국에 투자 일자리 많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금방 뭐 몇백억 불들이 막 몇백조가 막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국민적 신뢰에 대려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겠냐. 이렇게 급작스럽게 그런 발표들이 나오면은 뭐 이런 걸 우리가 다 고려해야 돼요. 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야당에서 이걸 뭐 백지시트니 뭐 그 여러 가지 비판을 하잖아요. 저는 김성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기존의 한미 경제 통상협력에 있어서 FTA 시대가 끝났기 때문에 네. 우리로서는 좋아진 건 아니에요. 네. 그건 맞아요. 그렇지만 이게 뭐 우리가 원했던 게 아니라 미국이 한미 FTA뿐만 아니라 뭐 전 세계 WTO 체제를 지금 해체시키고 있는 과정인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한미 FTA를 고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뭐 미국이 일방적으로 그 보복 관세를 지금 매기고 있는 상황이어서 예. 우리가 그럼 한미 FTA 고집하면서 미국이랑 소송을 벌이고 버텼으면 어떻게 됐을까? 사실 이 협정에 대해서 미국의 투자를 제일 많이 하고 있고 무역을 많이 하고 있는 현대자동차나 삼성전자 등 또 SK 하이닉스 등등 그 국내 대기업들이 다 환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보면 이 협상이 잘못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최소한의 손해를 최소한으로 한 협상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핵 추진 잠수함 관련돼 가지고 뭐 빈칸으로 남았잖아요. 네. 어디서 어떻게 할 건지. 네. 이거는 앞으로 그 협상의 여지가 남아 있다고 봐요. 전 불가피한 일이라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가 딥스테이트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미국을 어떤 한 국가를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것은 관료 집단과 싱크탱크 등등 이런 사실상 그 깊숙이 숨어 있는 보이지 않는 손들에 의해서 국가가 운영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에 구애받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아마 역대 다른 대통령, 특히 뭐 바이든 그 전임자인 바이든 대통령이라든지 역대 모든 대통령이 이걸 해내지 못했을 거예요. 그 딥스테이트의 반대 때문에. 이번에도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발표했고 이것에 대해서 관료 집단의 반발이 있었을 거로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그것을 일단은 해주기로 했고
그 내용의 빈 공간은 추후 채워 나가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는 한국에서 건조한다는 거였고 연료만 받고 미국은 필리조선에서 하자는 거였는데 서로 그거를 내려놓은 상태가 된 거죠. 이후에 협상으로 만들어가자는 네. 거기 때문에 네네. 저는 절반의 성공 그리고 절반의 과제가 남아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핵 추진 잠수함 관련해서 데릴 커들 미군 해군 참모총장이 핵 잠수함이 중국을 억제하는데 활용되리라는 거는 자연스러운 예측이다. 이제 이런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지금 미일 지금 외교 관계가 급격히 얼어붙는 모양새인데 우리가 앞으로 중국과의 외교에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신경 써야 미일 될까요? 외교 관계가 얼어붙는 게 아니고요. 미중 일중 죄송합니다. 중일 관계가 중일, 네, 네. 중일 관계가 네. 이제 대만 문제로 가지고 이제 네네네. 다카시키 이제 사나이 네. 총리가 아주 그냥 정말 중국 당국으로서는 그냥 깜짝 놀랄 그런 입장을 표시했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중국 당국에서는 이제 일본 방문도 자제 촉구하고 일본 비자도 또 이제 또 손을 대고 이제 예. 여러 가지 일본에 대한 중국 나름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예. 뭐 그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중일 관계는 상당히 이제 힘들어질 거라고 좀 보고 있어요. 네네. 저는 이 원자력 핵잠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정부 소속통이 제가 정부 관계자로까지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이 정부 측 입장에서는 이 핵잠에 대한 국내 여론이 원자력 협정 논의에 영향을 미쳤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즉 그 말은 우리 언론이나 우리 국민들이 정치권에서 이 핵잠을 어디서 건조할 거며 농축 우라늄은 어떻게 공급받을 것이며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니까 네. 대려 이 부분이 핵연료 추진 잠수함 건조가 핵무장을 뜻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핵 비확산 그런 기조가 상당히 강한 미국 이제 행정부 일부 부처에서는 한국이 농축 재처리 그런 어떤 권한을 확보해 가지고 결국은 오랫동안 그 수군이던 무기용 핵물질을 갖다 만들는 게 아니냐 이런 시선을 갖다 상당히 거두지 않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 저는 그래서 이 한미 정상회담 경주 APEC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핵 추진 잠수함을 갖다가 우리가 추진하는데 미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께서 이걸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 우라늄 농축 그러니까 연료를 제대로 공급해달라. 깜짝 놀랐잖아요, 그죠? 네네네. 그렇듯이 이제 그런 모든 부분들이 공개리에 진행되다 보니까 어찌 보면은 실질적인 내용은 이제 실속 있는 내용은 이건 앞으로도 계속 진행돼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좀 지금 미국 그 행정부 일각의 그 의구심이 앞으로 여러 형태로 다시 이제 불거질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미국이 팩트시트 발표 직전까지도 이 원자력 협정 문안에 대해서 계속적인 조정 요구를 해왔다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군사 안보적인 측면에서 우리 정부가 핵 추진 잠수함을 추진하는 부분은 이것도 이게 물론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질 것인가 이런 부분은 너무 저도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부분은 좀 이거는 상당히 신중해야 될 부분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예, 핵 추진 잠수함이 중국에 일정 정도 영향을 한중 관계, 그러니까 중국의 어떤 그 군사력을 견제하는데 일정 정도 활용될 가능성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우리나라 동해바다 정도 그나 서해 바다 같은 경우는 위로 거의 못 올라가고 예. 충남 이하로만 그 전개가 가능하기 때문에. 네. 대체로 그 지금 현재 신형 디젤 잠수함이 우리나라도 굉장히 우수하거든요. 그저 잠수함 정도면 우리나라 근해 그 작전은 대부분 소화됩니다. 그러니까 핵추진 잠수함의 핵심은 원양 작전이에요. 멀리 나가는. 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원양 작전 한다면 어디겠습니까? 태평양이나 또는 대만 해협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네. 자, 근데 제가 보기엔 신임 일본 총리 사나이 일본 총리의 발언을 보면 심하게 표현하면 일본판 윤석열 버전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여자 아베에서 일본 네. 왜 이렇게 제가 좀 심하게 표현하냐면 외교가요 두 가지를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는 입이죠. 표현의 방식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국내 정치 활용하면 안 돼요. 지금 일본 총리가 굉장히 지금 그 자민당이 불안하고
이 지금 현재 일본 총리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불안정감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일중 관계 또는 중일 관계에 대한 갈등을 정책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표현 안 해도 일본이 그 미일 관계, 미일 안보 동맹이 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가장 강력한 동맹체계예요. 미일 동맹이. 네. 한국은 그 앞에 있고요. 네, 예. 자, 그런데 그거를 굳이 얘기 안 해야 되는데 대만 해협 문제를 얘기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엔 표현 방식도 거칠었고,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걸 통해서 국내 정치적 일본의 그 보수 우익의 지지를 받겠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과거 윤석열 대통령이 똑같은 걸 했어요. 뭐 실익도 없는데 대만 해협 관련된 표현을 해가지고 한중 관계 어렵게 했고 그것을 국내 보수 세력의 어떤 세력 결집에 활용을 했거든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이 문제는 우리가 얘기를 하든 얘기를 안 하든 중국은 불편하고 근데 우리가 표현을 하지 않으면 중국도 직접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려워요. 예. 그러니까 이게 중국을 견제하는 거다. 우리가 대만 해협에 개입할 거다라는 얘기를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오면 그때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국가 간 애교는 국가 간 해결의 도구예요. 국가 간에 이제 문제가 생기더라도 상호 존중으로서 또 정치로서 애교를 풀어나가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애교는 영원한 우방도적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한미 간에 한국이 오랜 이제 원자력 핵 추진 잠수함을 갖는 것은 우리가 꿈이에요. 네. 그럼 국가 안보적으로도 우리 국방의 문제로서 상당히 중대한 문제죠. 이걸 이제 31년 만에 이 문제를 푸는 고리를 만든 것은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일정 부분 이번 한미 간세 통상협상에서 가장 돋보인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제가 이제 드린 이야기는 이걸 실속 있게 추진해 나가려면은 좀 전에 홍표 대표님 이야기한 쪽으로 국내 정치적으로나 또 국내의 어떤 이 보수의 어젠다를 갖다 이재명 대통령이 가져갔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다고 해서 이걸 너무 이게 뭐 좀 부풀어지고 이렇게 나가면은 분명히 또 미국의 또 다른 견제가 또 만들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어제도 미국 해군 참모총장이 우리 하나오션 문제 네. 거기도 방문했지 않습니까? 네. 당연히 이제 우리의 핵 추진 잠수함이 만들어지면은 지금 이제 주한미군이 주둔 군사력이 북한 경계뿐만 아니라 이제 동북아 안보 질서에서도 일정 부분 뭐 역할을 할 것이라는 그런 미국적 입장에 한국은 이렇든 저렇든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너무 지나치게 우리가 이제 중국하고의 그 대립적 관계를 또 갈등적 관계를 부각시킬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상당히 애교적으로 상당히 지혜롭고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는 방식이 좋겠다. 그렇게 보고 네. 지금 그 한국하고 미국이 양해각서를 체결했는데 이제 후속 조치가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보도를 보면은 이번 주 내에 지금 의원 입법으로 해서 특별법을 지금 만들겠다는 게 정부와 여당의 생각인데 야당에서 이제 비준 동의를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거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까요? 그러니까 이 제가 좀 한 말씀 드리면은 지금 이제 정부와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한미 간의 간세 통상 부분의 MOU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대미 투자 특별법을 통해 가지고 이걸 입법적인 조치를 가지고 이런 사안들을 뒷받침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우리 헌법 조항에도 보면은 이 국가적 재정이 국가나 이제 국민이 부담해야 될 재정이 엄청나면은 이게 국회 비준을 받게끔 돼 있거든요. 예, 예.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3,500억 불인데 2,000억 불은 이제 이걸 현찰로 갖다 주는 건데 다만 10년 이번 협상을 통해서 분할 투자를 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국회 비준이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그래 매년 이제 200억 불 이내이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하는 건데 그럼 토탈은 2천억 불이 되는 건데 그걸 그런 식의 인식을 가지고 대미 투자 특별법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이거는 국회 비준 동의를 구함으로써 되려 이번에 간세 통상 부분의 이 협상 결과를 갖다가 우리 국가와 국민들이 같이 다 앞으로 이해하고 동의하고 그걸 또 서로 국민적 지혜를 모아나가는 그런 절차로 만들어 가야지. 이걸 이재명 정부 그리고 민주당만의 방식으로 한미 이 협정 체결 이걸 이런 식으로 뒷받침해 나가야 된다.
그건 맞지 않다고. 그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국회 다수석이에요. 죄악이든 뭐든 국회에서 비준을 받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네. 만약에 국회 비준이 어려워서 우회했다면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도리어 그 산업부 장관의 얘기를 들어오면 몇 가지 그 일리 있는 얘기가 있어요. 첫째는 MOU고 이게 정식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비준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유사하게 일본이든 어떤 나라든 그리고 미국도 이거를 국회 의회 비준을 받을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상호적인 거거든요. 미국이 의회 비준을 받는다면 예를 들면 한미 FTA 같은 경우는 미국도 의회 비준을 받듯이 우리도 의회 비준을 받는데 상호적이지 않은 거예요. 네네. 우리만 비준을 받는다는 것도 이상한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그 가장 이제 그 이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앞으로 이 문제는 추후 협상,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그 가이드라인만 정해져 있는 거고 이후에 세부적인 협상은 여러 가지 길이 열려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을 그 우리가 조약처럼 비준해 버리면 도리어 우리 협상의 여지가 없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것 자체를 굳이 그 조약 형태로 그 비준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저는 또 다른 형태에서는 저는 뭐 원래 기본적으로 이 외국과의 협상에 있어서 상당한 국가적 재정적 부담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도리어 정부가 건바이 건으로 그러니까 예컨대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200억 불이나 뭐 이 몇백억 불이 갈 때에는 그 사업 자체가 합의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만약에 국가가 체결하는 합의문이 있을 때에는 그 합의문을 건바이 건으로 필요하면 국회에서 비준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네. 협상이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얘기한 그러니까 그 협상의 어떤 그 유연성을 위해서 지금 조약을 체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비준을 받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협상의 여지를 열어주고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은 국회 비준을 받는 방식을 적극 검토할 필요도 있다. 저는 야당과 여야가요 좀 정치권에서 좀 지혜를 발휘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네. 측면에서. 그렇게 이제 이 조인트 팩트 시트가 나오는 과정에서도 이게 물론 시간이 걸리는 일들입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이게 7월 달부터 쭉 이어져 온 건데 네. 왜 이렇게 발표를 하고 난 이후도 이렇게 한 보름 정도 걸려가지고 이렇게 조인트 팩트 시트가 나오느냐. 그러면 이게 수시로 변하는 상황 아니냐. 뭐 물론 국가와 국가 간의 이제 협상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오늘 이제 산업통상자원부 같은 경우도 서울 대한 그 상의에서 이제 통상교섭본부장 또 주재로 이게 이제 기재부, 외교부, 뭐 농식품부, 가기부 뭐 쭉 이래가지고 정부 부처 관계자들이 전부 참석하는데 이 통상추진위원회 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 자료에 이제 후속 조치를 갖다 여기서 이제 이행 방안을 논의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이제 물론 자동차, 농산물이라든지 뭐 디지털 경쟁 분야에서 이 지적 재산권 문제 해가지고 노동 문제까지 여러 가지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앞으로 미국과 간에 추가적으로 이게 뭐 큰 틀에서 이번에 원칙은 합의는 돼 있지만은 논의돼야 될 상황이 너무나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MOU로 그냥 가는 부분이 좋고 우리가 이제 법률적으로도 법적으로 좀 뒷받침해 줘야 될 것은 대미 투자 특별법을 통해서 이걸 가장 한시적으로라도 이렇게 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해야 될 건데 그거보다는 그냥 국가 비준 이거는 필요 없다. 근데 몇천억 불인데 이게 국가 국민들에게 엄청난 국가적 재정이 수반되는 그런 결정을 갖다 대통령이 하는데 그걸 국회에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이 내용을 갖다가 깊게 논의하고 수기하는 그 절차도 빠뜨리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이걸 비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좀 전에 홍영표 대표님처럼 이야기를 이게 처음부터 하는 야당의 의견 협조도 구하고 전체 국민적 설계론과 지혜를 담아내는 한미 간세 통상 협상이 진행되어 왔다 그러면 야당 입장에서도 더 이 부분은 FTA 같은 경우는 비준이고 이 부분은 앞으로 협상 좀 여지가 더 많이 남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MOU 형식으로 이걸 계속 유지를 하면서 우리가 입법으로 좀 보완을 하는데 야당도 협조하겠다 이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야당은 지금 깜깜이에요. 모든 내용들이.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야당으로서는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 비준 절차를 통해서 이 협상의 소상한 내용을 국민들에게 밝혀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성 대표 이런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한미 대미 투자 특별법도 법안은 국회에서 논의가 되잖아요. 네. 그럼 소상히 설명이 되는 거고 어떠한 형태든 그 대미 특별법 역시 마찬가지로 국회에서 표결 절차를 걸치기 때문에 비준과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어요. 저는 형식이나 이런 어떤 뭐랄까 그 절차에 너무 이렇게 구애받지 말고 어떤 게 실질적이고 그리고 저는 이런 겁니다. 저는 가장 왜 국회가 비준을 받아야 되느냐. 마찬가지로 어떤 외교협상에 있어서 그런 이 절차적인 과정에 대해서 통제받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명박 정부 때 제일 잘못한 거는 미국 일본하고 한일 정보와 관련된 네네. 그 협상을 맺을 때 비준 형태로 안 하고 국방부 일종의 국방부들 간의 합의서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국회 비준을 비준했어요. 그 비준을 우회해 버렸단 말이에요. 매우 나쁜 방식인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저도 이 현 정부가 국회 비준을 우회하기 위한 거다 이렇게 하면 동의하지 않겠지만 그 이후의 논의 과정에서 법이든 또는 합의가 된 경우에는 개별권의 그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면 저는 200억 불도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럼요. 연간 네. 30조에 가까운 돈이에요. 그래요? 지금 네.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합의된 거에 대해서는 건바이 건으로 그 합의서에 대해서는 MOU가 아니잖아요. 지금 MOU는 의향서일 뿐이고 그렇죠. 합의서가 나오면 그 합의서는 비준을 받는 거에 대해서 검토해 볼 수 있고 그건 외통해서 논의하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대장동 1심 항소 포기와 관련해서 지금 집단 반발한 검사장들에 대해서 인사조치가 거론이 되고 있고 또 검사도 일반 공무원하고 동일하게 파면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검찰청법 개정안 또 검사징계법 폐지안 그것도 여러 가지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이 지금 검찰이 새 지금 대행으로 이제 오고 가고는 있지만 이 검찰 징계를 놓고도 그리고 대장동 사건의 국정수사를 놓고도 계속 지금 여야가 맞붙고 있는데요. 일단 이렇게 검찰 징계하는 거는 민주당에서는 가야 될 수순입니까? 원래부터 이거는 계획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을 일반 공무원하고 동일하게 더군다나 이제 과거 같이 수사 기소를 독점하던 기관에서 네. 공소청으로 이전돼 가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검찰에 대해서 탄핵 외에는 파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잘못을 네. 저지른 검찰에 네. 대해서. 그렇다면 이건 검찰의 원천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다면 검찰이 문제가 있는 직원 검사들 예컨대 불기소 세트라고 유명했잖아요. 접대받거나 김영란법이 왜 만들어졌는지 아세요? 이거 검사들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정치인 때문에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검사들이 옛날 대전지검 쪽에서 변호사 관련돼 가지고 돈을 받았는데 이게 스폰서라고 그래가지고 스폰서 검사에서 넘어가 버린 거예요.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검찰이 스스로 제 식구 감싸기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초래된 겁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건 이것대로 하고 이거는 굳이 지금 항명이나 검찰 조직 기강 다스리기 이렇게 볼 필요가 아니라 진작 했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왜 해필이면 지금 이 시점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장동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가지고 김만배 일동은 수천억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개발 이익을 자기 입마의 포켓으로 이렇게 국민들 원성과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굳이 이 사람들을 갖다가 비판하고 검찰로서는 당연히 항소를 해가지고 이 부당한 불법적인 취득에 대해서 이걸 갖다 몰수 보전할 수 있고 또 이 사람들이 더 강한 처벌을 내리게 하는 것이 그게 검찰의 기소권과 공소 유지의 가장 핵심인데 그 권리를 갖다가 검찰 왜 행사하지 못하게끔 외압이 행사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자 그렇게 해서 결론은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그 모든 자기가 책임을 지고 중간에 이제 사퇴를 했는데 자 이 사퇴하고 나니까 일선 검사장 그러니까 동부지검장의 임원정 검사장하고 남부지검장 김태훈 검사장 이 두 사람 빼고는 전부 다 참여했거든요. 네. 그 결정에 대한 잘못이라고 그걸 항명으로 이제 결정을 하고 치부해버리고. 그러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도 신중한 판단만 해라 그랬고 또 이진수 법무부 차관 입장에서도 노만석 대행에게 이걸 갖다 항소를 포기하는 그런 구체적 지시를 한 적이 없다. 이런 입장인데 결국은 그러면은
항명할 사안이 없잖아요. 네. 그런데 항명이라는 것은 상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을 때 항명으로 처벌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이 검사징계법을 가지고 결국은 입을 열고 그런 검사들 징계하겠다는 것은 대장동 일당들 편을 들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하겠다. 그렇게 기회를 되는 겁니다. 근데 검사징계법이요. 이 사람들 네. 처벌 못합니다. 왜냐하면 법을 만들어야 되고 오늘 경과 규정이 본격 있어야 토론 돼서요. 시간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날씨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날씨 정보입니다. 강한 바람이 불어서 더 춥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중부와 전북에 소량의 비가 뿌려졌는데요. 원인이 된 기압골이 빠져나가면서 찬 공기가 그 자리에 들어왔습니다. 체감온도 때문에 더 춥습니다. 서울이 현재 3.9도 나타내고 있고요. 낮 기온은 더 크게 떨어집니다. 서울 기준 어제 18.5도에서 오늘은 한 자릿수인 6도에 머물겠고요. 강릉과 대전 10도, 또 대구 9도 등 5도에서 13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가끔 구름 많다가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그리고 늦은 밤부터 서해안에는 5mm 정도, 제주에는 5에서 10mm 정도의 해기차에 의한 비가 예상됩니다. 비의 양으로는 적은데 눈으로 바뀌는 곳, 제주 산지에는 최대 5cm, 호남 지역엔 1cm 정도 쌓이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해안을 중심으로 강풍특보 발효 중입니다. 해안뿐 아니라 전국에 강풍이 불고 있어서 시설물 관리 잘 해주셔야겠고요. 강원 동해안에는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동쪽의 해안과 산지 위주로 건조하기 때문에 바람 부는 지역이기도 하기 때문에 화재 예방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아침 기온이 계속 낮기 때문에 일부 내륙과 산지에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오는 곳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서울이 영하 4도까지 떨어지는 등 더 춥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3.9도입니다. 날씨 정보의 강혜정이었습니다. 전격 인터뷰 예고해드린 대로 이번엔 박형준 부산시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화로 연결돼 있는데요.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 자, 이 이야기 먼저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지난주 한미 협상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이 대통령이 직접 브리핑을 했는데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 그 이재명 정부가 미국하고 원만한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인식한 결과라는 점에서 그런 점에서는 의미 있는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팩트시트의 자세한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사실 약간 우려되는 바도 없지 않습니다. 네. 그 내용이 아직은 훨씬 더 구체화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네. 실제로 다른 나라들 일본이나 유럽에 비해서 우리가
불이익을 얻지 않는 수준 정도로 협상은 끝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이것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앞으로 특히 외환 시장을 비롯해서 우리가 미국에 건네거나 투자해야 될 민간까지 포함하면 한 6천억 불 정도의 투자가 과연 한국 경제에 어떤 부담으로 다가올지는 한번 살펴봐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좀 국익을 지키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제가 좀 아이러니컬하게 생각한 것은 이런 결과가 과거 보수 정부가 이런 협상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면 당시 또 이 민주당이나 이 진보 세력에서는 굉장히 아마 비판이 있었을 내용들이 많습니다. 네. 실제로 농축산물 같은 경우에도 이 방어 장치들이 좀 해제된 것도 있고 또 이 과도한 투자라든지 또 외환에 대한 관리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입장이 바뀌었다면 굉장히 곤란했을 문제인데 그나마 지금 팩트시트가 끝난 다음에 오히려 그동안 반미 입장을 띄었던 곳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으니까 실제로 앞으로는 이 팩트시트 결과를 어떤 식으로 하나하나 구체적인 내용에서 국익을 좀 더 관철을 시키고 한국 경제에 부담이 안 되도록 할 것인가 하는 관리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시장께서 며칠 전에 대장동 1심 항소 포기 사태를 두고 강도 높게 비판을 하셨어요.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하신 건가요? 대한민국은 제도와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는 나라고요. 그리고 자유민주공화라는 가치를 헌법의 기본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제도와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것은 이제 법치와 공적 기준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의미고요. 거기에는 이 상식과 이 공정함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 돼야 될 것입니다. 이번에 대장동 항소 포기는 그야말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엄청난 수익을 가져다 줬을 뿐 아니라 대한민국 준사법기관으로서 검찰과 사법제도 운영에서 보편적인 상식적 원칙이 됐던 부분을 저버렸기 때문에 상식과 공정함을 둘 다 잃은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제일 경계하는 권력의 사유화, 특정 권력자나 또는 그를 둘러싼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적 기준과 상식 또 그리고 공정함을 잃는 이런 것을 비판을 했던 것입니다. 네. 지금 또 한 가지 더 얘기를 하자면 실질적인 결과가 남욱이라는 사람이 추징금이 0원이 되니까 오히려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식으로 오만방자하게 나오잖아요. 이걸 누가 만들어줬냐 이거죠. 이런 일을. 그래서 이런 것들이야말로 제가 국가 포획이다 이것은. 국가 포획은 세계은행에서도 썼던 얘기인데 이 과도기의 정부들이 권력을 이용을 해서 이 사적인 이익을 탐하거나 또 권력을 사유화시키는 이런 것을 지칭하는 얘기인데 그것이 딱 여기에 해당된다고 봤던 거죠. 네. 지금 항소 포기 후에 검찰에서 특히 검사장들의 집단 반발이 있었고 여당에서는 그동안에 검찰이 선택적 반발을 했다고 강하게 비판을 하면서 이번 집단 반발에 대해서도 인사조치 등을 거론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더욱더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검찰은 정부 기관이기도 하지만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독립성을 굉장히 중시했던 것이고 20명의 검사장 가운데 18명 그리고 평검사들 그리고 이 수사를 담당했던 모든 개선 조직에 있던 검사들이 다 반발하는 이유를 먼저 설명을 해야죠. 이 사안 자체는 정말 권력을 등에 업은 사람들 또는 권력자의 이해관계와
연관돼 있는 사건에 대해서 한쪽의 손을 일방적으로 들어주도록 그리고 수사검사의 와 그 검사를 지휘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무언가 외부적 압력에 의해서 항소 포기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이죠. 이것이 이제 권력을 남용하거나 또는 권력을 왜곡시킨 또 일부 그런 이 범죄 집단을 사실상 옹호하는 듯하게 사법기관이 운영이 됐다는 점에서 큰 문제라고 보는 것입니다. 네. 지금 정부에서 헌법 존중 정부혁신 TF란 이름의 TF를 설치를 해서 공무원의 내란 참여, 협조 여부를 조사를 하고 주요 책임자에 대해서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도 저는 큰 문제라고 보는 것이요. 예전에도 적폐청산한다 그러면서 온 나라를 들쑤시고 결국 남은 게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번에 내란 헌법 존중 정부혁신 TF라고 돼 있는 내란 조사하겠다는 이것도 좀 단적으로 얘기하면 완장 권력이 또 하나의 완장 기구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공직 사회 자체가 움직이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고요. 잘 아시지만 계엄을 선포했을 당시에 그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장관들도 몰랐고 심지어 대통령 실장도 몰랐는데 일선 공무원이야 말할 필요도 없죠. 그것도 그 계엄이 2시간 반 만에 이 국회에서 의결이 돼서 해제가 되는 과정을 거쳤는데 이 안에서 그 공직자들이 이 내란에 협조하면 뭘 협조했다는 것이죠. 사실은 이런 어떤 외부인들이 들어와서 이런 그 정부 부처를 다 조사를 하고 더구나 휴대폰까지 다 내라고 이렇게 하면 이 공직사회를 사실상 풍비박산 내는 것입니다. 이게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일할 맛을 잃게 만드는 것이고 또 공직사회 내부를 갈라치게 하는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해서는 되는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에는 감사원도 있고 입법부도 있고 또 검찰도 있고 경찰도 있습니다. 이런 공식적인 기구를 통한 조사 외에 이런 식의 임의적 기구를 만들어서 조사를 하고 또 그 문제를 들추겠다. 또 사실상 뭐 문제가 될 것도 별로 없겠지만은 그걸 통해서 공직사회 전체를 분열로 이끄는 이런 행동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지방정부 관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12일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이 재정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재정 자율성 문제는 오랫동안 화두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예. 그 관련해서 포괄 보조금 확대 개편과 관련해서 지방 재정 자율성 확보 방안을 건의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수도권 1급 체제가 우리나라 저성장, 저출생 또 격차 확대의 구조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은 이제 다 동의를 하는 바이죠. 역대 정부도 다 그런 의미에서 지방 균형 발전을 내세웠고 지방 시대를 내세웠는데 결국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 중요한 것이고요. 그 행동이라 하면 과감하게 이 수직적 질서로 돼 있는 대한민국 국정운영 체제를 수평적 질서로 바꾸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정부에게 주어서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극대화하는 게 하나고요. 또 하나는 재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중앙정부가 감나라 판나라 하면서 모든 메뉴를 짜고 모든 실행을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이런 방식을 바꾸자는 취지가 포괄보조금 제도입니다. 네. 과거에는 정부가 국가보조금을 내려줄 때 그 메뉴를 다 짜서 메뉴판을 짜서 지방정부가 사실상 집행만 하도록 한 구조였는데 지금 이 포괄보조금은 그 보조금 자체를 지방정부에 줘서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자신이 필요로 하는 일, 특성화할 수 있는 일, 먹고 살 수 있는 길에 집중하도록 선택과 집중을 하도록 하는 게 포괄보조금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늘린다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포괄보조금을 준다고 하면 100% 지방정부가 자율성을 갖고 쓰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네. 그중에 70%를 또 중앙정부가 꼬리표를 달아서 자기들 사업을 이관하는 그런 사업으로 메꿔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가 지적을 한 것이고 네. 그래서 이것을 100% 늘리는 건 좋은데 늘리는 만큼 자율성도 훼손되지 않도록 포괄보조금을 운영하도록 해달라는 건의를 한 것이고 그 자리에서 지방시대 위원장도 동의를 했고요. 네. 대통령도 긍정적인 의견을 표방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 같은 12일에 국민의힘 당사에서는 이제 지방선거 총괄기획단과 시도광역단체장 연석회의가 있었습니다. 장동혁 대표 취임 후 처음으로 시도지사가 모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이 자리에서 내년 지방선거 전략 얘기가 오갔을 텐데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그리고 지금 시장께서 생각하시는 선거 전략은 뭐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뭐 제 얘기만 드리면 다른 분들 얘기보다 지금 이렇게 이재명 정부가 여러 면에서 이 과도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르지 못하는 것은 이게 메신저에 대한 전반적인 국민들의 그 문제 제기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저는 그때 두 가지를 강조했는데 우리가 그 정부가 야당이니까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그 투쟁하고 또 이 대우를 단일화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또 아우르기도 필요합니다. 갈라치기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아우르기도 필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통합과 연대를 확장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네. 또 하나는 지금 우리 정치 문화에서 상당히 좀 특색이 있는 것이 세대별 그 정치 의식의 변화입니다. 대개 보면 40, 50대는 지금 민주당 지지 의사가 굉장히 강하고 그 8, 90년대의 그 정치 상황이 그 40, 50대의 집단주의적인 또는 집합 의식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지금 20, 30대는 성향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분들은 대부분 자유의 세대라고 할 수 있고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하고 또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상당한 그 친화성을 갖고 있는 그런 세대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국민의힘이 20, 30대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20, 30대를 지지 기반화하는 전략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도 고령 세대의 문화가 너무 지배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20, 30대를 중시한다 그러지만 그들을 주체로 세우고 특히 정치적인 자율성을 가지고 청년 세대들이 스스로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또 청년들 가운데에서 스스로 정치 지도자들을 만들어내고 또 그 정치 지도자들이 국민의힘에서 상당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그 프로세스와 그 시스템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당의 관심과 노력이 부족한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자, 또 가장 큰 관심 중에 하나가 시장님께서 3선 도전하시는가의 여부인데 도전하시는 거죠? 네, 제가 지난 재선을 했지만 현재 4년을 거치고 있고 내년까지 아마 5년을 하는데 지금 사실은 지방정부가 다 갖고 있는 고민이 중앙정부의 규제의 벽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제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이제 하나씩 성과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 과정에 이제 후반부에 돌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 글로벌 허브 도시로 만들고자 하는 저희들의 노력이 지금 해외 관광객이 폭증한다든지 또 기업 투자가 22배 이상 늘었다든지 또 고용률이 5% 이상 늘었다든지 하는 또 해양 물류와 금융과 신산업, 문화관광 쪽에 새로운 변화를 막 일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연속적으로 제가 좀 삼선을 해서 완성시키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네.
제가 한 가지 여론조사를 토대로 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미디어 토마토가 뉴스토마토 의뢰로 지난 10월 13일에서 14일까지 18세 이상 부산 성인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인데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해서 무선 자동 응답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 조사에 따르면 부산시장 가상 양자 대결 결과 시장님께서 39.4%,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40.1%로 초접전인 것으로 지금 나왔는데요. 자, 부산 지역 민심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옛날에는 부산이 이 보수의 텃밭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그런 양상은 많이 없어졌습니다. 이미 부산 출신 민주당 대통령이 2명이나 나왔고 네. 또 이곳에서도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이 압승을 했던 경험이 있고 또 대통령 선거 그 이후 대통령 선거나 총선에서도 늘 표차가 5%에서 10% 안쪽으로 표차밖에 안 났거든요. 전체 득표율로 보면. 그래서 이 상당한 접전이 되는 지역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그리고 또 민주당 정권 입장에서는 부산을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거점으로 이 생각을 하는 것이 틀림없기 때문에 아마 치열한 접전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어쨌든 지방선거에 지금 제가 시장이기 때문에 선거에 당장 나설 수는 없지만 네. 제가 해온 이 성과들을 더 체계화하고 구체화하는 이를 통해서 대응을 하고자 합니다. 네. 네. 자, 자세한 여론조사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지역 현안에 대한 건데요. 지금 부산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을 현안이 아무래도 해양수산부를 포함해서 H&M 같은 해운 기업 이전 문제일 텐데요. 이외에도 산업은행 이전, 또 가덕도 신공항 현안이 참 많습니다. 지금까지 이재명 정부가 부산과 관련한 정책을 추진한 것 관련해서 일단 어떻게 평가를 하실까요? 우선 그 수도권 일극주의를 극복하는 이 방법 중에 가장 효과적이고 가능성이 있는 방법이 수도권 한 바퀴로 돌아가는 나라를 남부권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바퀴를 굴리는 전략입니다. 네. 이것이 소위 모든 일이 다 일정하게 균질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서울과 이 수도권이 일극이 됐다면 부산과 이 남부권 전체가 또 하나의 극이 돼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균형 발전에 굉장히 큰 계기가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부산을 해양 수도 또는 해양 허브로 만들어야 된다. 또 글로벌 도시로 만들어야 된다는 전략은 일관되게 그동안 펼쳐왔던 거죠. 여기에 이제 이재명 정부도 동의를 해서 해양수산부를 이전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저희도 환영을 하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저희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해양수산부만 와서는 우리 그런 목표 글로벌 해양 허브 도시 또 해양 수도라는 그 목표에 좀 못 미치고요. 그와 함께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민주당 정부가 지금 자가당착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해양 수도 만들자고 하면서 해양 허브 만들자고 하면서 국제 금융 도시 만들자고 하면서 산업은행 이전은 반대하고 또 그렇게 글로벌 도시로 가자 그러면서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 그 전제 조건을 다 담고 있는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은 또 국회에서 발목을 잡고 있고 이 자가당착이라고 저는 봅니다. 정말 정쟁의 대상으로 법이나 어떤 공공기관 이전을 바라볼 게 아니라 그 지역을 어떤 식으로 발전시킬 건가에 대한 비전과 전략을 갖고 접근을 한다면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해수부 이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을 통과시키면 바로 북극 항로 개척을 위해서 부산을 해양 허브로 만드는데 전제 조건을 다 담고 있는 법이 그 법인데 그 법을 정부 절차도 다 거쳐서 이제 정부도 다 동의한 법이기 때문에 국회만 통과하면 되는데 그걸 발목을 잡고 있거든요. 산업은행 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정부 절차 거치고 은행 내부 절차도 거치고 한 줄 그 본사를 서울에 둔다만 바꾸면 되는데 그걸 붙잡고 있으면서 굳이 어려운
투자공산이 이런 방식의 우회로를 선택하면서 그건 시간도 걸리고 효과도 적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대신 하겠다는 것은 사실 그 진정성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고 우리 입장에서는 이왕 이것은 대한민국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해양수산부 옮기는 그 기회로 여기를 큰 해양 클러스터를 만들고 그러기 위해서는 해운물류기업이나 해사법원이나 산업은행이나 이런 것들 이전에 대해서 함께 노력을 하고 또 그 전제가 되는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을 통과를 시키는 것이 이것이야말로 국가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행정통합 관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부산 경남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있고 이재명 정부는 5대 초광역권과 3대 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부울경 메가시티 재추진을 사실상 공식화했다는 평가인데요. 시장님께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저는 이 행정통합이 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고요. 이게 이미 생활권이나 경제권 측면에서는 부울경이 하나의 단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행정이 그걸 갈라놓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 이쪽의 교통망이나 이게 그 시민들의 그 이동 상황이나 또 주거와 직장 간의 이 관계나 이런 걸 보면 부울경이 지금 굉장히 긴밀한 분업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게 좀 행정도 통합을 해서 그 전체적으로 부울경 전체를 정말 제대로 이 선택과 집중을 하고 서로 그 분업을 더 효율적으로 하게 하려면 통합은 필요한데 문제는 통합을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 통합을 하되 그 통합을 한 주체 초광역 정부가 되겠죠. 거기에 미국으로 얘기하면 주 정도에 해당되는 권한과 이 그 예산 그리고 이 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기능의 이양 이런 것들이 그 뒷받침될 때 효과가 있는 것이지 자칫 현재의 조건에서 그냥 형식적으로 통합만 해놓으면 그건 행정비용도 엄청나게 많이 들 뿐 아니라 실질적인 효과는 그에 비해서 적은 또 여러 가지 학습 비용을 또 치러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는 그야말로 중앙정부의 결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도 통합을 추진하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통합에 관련된 특별법을 우리 부산 경남뿐만이 아니라 대전 충남이나 대구 경북이나 다 이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을 국가 차원에서 통합이 필요하다는 게 이재명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5국 3특제제라는 게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니까 거기에 걸맞게 이제 중앙정부의 결단이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게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지금 부산의 청년 인구 유출 문제가 심각하다는 이런 지적이 있는데요. 지금 상황은 어떻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거라고 지금 보고 계십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수도권 1국 체제가 지난 20여 년간 제일 심화됐어요.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사람과 돈이 중요하니까 모든 기업들이 서울로 몰리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인재도 거기서 더 많이 쓰게 되니까 지방의 청년들이 다 몰려 올라간 거거든요. 이건 부산만의 문제가 아니죠. 전국이 다 일반적인 현상인데 수도권 인구 중과 78%가 지방 청년이 올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극복을 하기 위해서는 양쪽의 노력이 필요한데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또 다른 지역도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기업 투자 유치도 많이 하고 여기 신산업도 육성하고 또 우리가 부산 같은 경우 관광 중심이 돼서 새로운 서비스업을 창출하려고 하고 또 청년들에 대한 혜택을 다양한 방식으로 지금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보다는 줄어들었는데 이게 더 이게 시장님, 줄게 만들. 방송 시간 때문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형준 부산시장이었습니다. 전격시사 오늘 여기까지입니다.